오디언 오디오북으로 오신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디언의 낭독자 이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아가사 크리스티 단편소설 여배우. 오늘은 저와 함께 여배우를 만나러 들어가 보실까요? 낸시 테일러잖아. 그는 중얼거렸다. 그래, 꼬맹이 낸시 테일러가 틀림없어. 꾀재재한 차림새의 사내였다.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눈길로 무대를 뚫어져라 응시한다. 약삭 바른 두 손은 한순간 앞으로 모아진다. 손에 들고 있던 프로그램 표로 눈길이 다시 간다. 거기에는 어떤 이의 이름이 다른 이름들보다 조금 큰 글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올가 스토머라. 그러니까 이게 그녀가 직접 지은 이름인가 보군. 자신이 스타인 줄 아나, 아가씨? 뭐야, 돈도 꽤 벌겠는데? 네 이름이 낸시 테일러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겠지. 궁금한걸? 이제 제이크 레빗이 그 사실을 환기시켜주면 네가 어떻게 나올까? 일막이 끝나고 막이 내렸다. 열정적인 박수 소리가 객석을 가득 메웠다. 최근 단기간에 명성을 획득한 감정 표현에 탁월한 여배우 올가 스토머가 복수의 천사 코라 역으로 자신의 경력에 또 하나의 성공을 기록하고 있었다. 제이크 레빗은 박수에 동참하지 않았다. 천천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득이의 웃음에 그의 입이 벌어지고 있었다. 와, 이게 웬 행운이야. 때마침 그는 무일푼 신세였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든 궁지를 모면하려 하겠지만 자신을 속일 수는 없을 터였다. 잘만 되면 이건 노다지였다. 제이크 레빗의 노다지 채굴 작업은 다음 날 아침부터 가시화되었다. 자기 집 응접실에서 올가 스토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풍부한 표정의 이목구비를 지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균형 잡힌 이마 아래 회청색 눈은 편지 한가운데를 응시하고 있었다. 편지 속의 글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바라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올가는 감정을 숨긴 목소리로 비서를 부른다. 존스 양. 말쓱한 차림새에 안경을 낀 젊은 여자가 속기용 공책과 연필을 손에 쥔 채 옆방에서 뛰쳐나왔다. 데노 씨한테 전화해서 즉각 와달라고 말해줘요. 올가 스토머의 매니저인 사이드 데너한 예술을 업으로 하는 여자들의 변덕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답게 언제나처럼 걱정스런 태도로 방으로 들어섰다. 어르고 달래고 위협하는 일을 때로는 한 가지씩 또 때로는 모두 한꺼번에 동원하는 것이 그가 매일 하는 일이었다. 다행히 올가는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테이블 위로 메모 한 장을 던져주었을 뿐이다. 읽어보세요. 그 편지는 싸구려 종이에 형편없는 글씨로 휘갈겨 쓴 것이었다. 친애하는 여사님께 어젯밤 복수의 천사에서 당신의 연기는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여사와 저는 둘 다 시카고에서 죽은 낸시 테일러 양을 친구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사가 짤막하게 났었죠. 그 일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데 관심이 있으시면 여사님이 편한 시간에 언제라도 들리겠습니다. 존경을 보내며 제이크 레빗.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데노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올가를 바라본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이 낸시 테일러? 이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죽는 게 나았을 여자예요, 데니. 올가의 목소리는 그녀의 34해를 말해주는 슬픔과 피로가 한껏 서려 있었다. 죽은 것과 다름없던 그 여자를 이 까마귀 같은 인간이 다시 살려냈답니다. 아, 그렇다면 나예요, 데니. 바로 나예요. 이거는 협박이 분명하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물론 그래요. 그것도 그 기술을 훤히 알고 있는 자의 협박이죠.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대너하는 미간을 찌푸린다. 길고 날씬한 손으로 턱을 짚은 채 올가는 속내를 드러내는 눈길로 그를 지켜본다. 튕겨보는 게 어때요? 모든 걸 부인하는 거죠. 그럼 닮은 사람을 보고 자신이 잘못 알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올가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그는 확신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자들을 등쳐먹는 게 레빗의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요? 데너한이 확신 없이 묻는다. 조롱하는 듯한 희미한 그녀의 미소가 그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데너한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침착한 모습 이면에는 조바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은 단숨에 다파한 길을 뒤처져 열심히 걸어오고 있는 덜 영리한 이를 바라보면서 영리한 이가 느끼는 조바심이었다. 당신이 리처드 경위에게 직접 그 얘기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내도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걸요. 올가와 국회의원 리처드 에버러드 경의 약혼이 발표된 것은 두어 주 전의 일이었다. 리처드가 나에게 청혼했을 때 난 그에게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아, 세상에. 정말 잘하셨어요. 데너안이 감탄했다. 올가는 살짝 미소 짓는다. 잘한 일이 아니에요, 데니. 당신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렇더라도 레빗이라는 이 사내가 협박을 하면 배우로서 나는 끝장이 날 테고 자연히 리처드의 정치 경력도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아는 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돈을 주는 거예요. 물론 끝이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종적을 감추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또다시 피로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후회할 일을 저지른 게 사실이에요. 그때 굶주린 채 빈민구를 전전하던 나는 필사적으로 내 몸을 지켜야 했어요. 데니, 난 한 사내에게 총을 쐈어요. 죽어마땅한 짐승 같은 사내였죠. 내가 그를 죽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 어떤 배심원도 나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난 그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아는 나의 어린 계집애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도망쳤죠. 데너안이 고개를 끄덕인다. 혹시 확신 없이 말을 잇는 그 레빗이란 사내에게 우리가 걸고 넘어갈 만한 구린 데가 없을까요? 올가는 고개를 내젓는다. 가능성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자는 겁이 많아서 악행을 저지르지도 못하는 인간이죠. 그녀는 스스로의 말에도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비열한 작자예요. 그런 방법은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리처드 경이 그자를 만나 겁을 주면 어떨까요? 리처드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고상해요. 그런 종류의 인간을 부드러운 방법으로 다룰 순 없어요. 그럼 내가 그를 만나보겠어요. 용서해요, 데니. 당신도 그를 다루기에는 약해요. 장갑도 아니고 맨손도 아닌 그 무엇이 필요하죠. 이를테면 여자용 긴 장갑 같은 거 말이죠. 여자가 필요해요.
그래요. 여자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상한 면이 있으면서도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밑바닥 인생을 아는 여자 말이에요. 올가 스토머 같은 여자죠. 내 말을 막지 말아요.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올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두 손에 얼굴을 묻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서 내 대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 아가씨 이름이 뭐죠? 머그릿 리안인가? 그 여자 머리카락이 내 것과 똑같죠? 머리카락은 나무랄 데 없어요. 그의 눈길은 올가의 얼굴을 둘러싸고 있는 노쇠붓 고스머리에 머물러 있다. 당신 말대로 당신 머리카락과 똑같죠. 그렇지만 다른 점에선 별로예요. 다음 주에 그녀를 해고할 생각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코라 대역을 맡겨야 할 거예요. 데니, 한 가지만 솔직하게 대답해요.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연기 말이에요. 아니면 난 그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치마 꼬리를 끌며 돌아다니는 예쁘장한 여자일 뿐인가요? 연기라고 했나요? 맙소사. 더즈 이후 당신 같은 배우는 결단코 없어요. 거기다 레빗이 내 예측대로 진짜 겁쟁이라면 일은 잘 될 거예요. 아니요. 내 계획을 당신한테 말해줄 순 없어요. 당신은 리안이라는 그 아가씨에게 연락을 취하세요.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내일 밤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저녁 식사를. 그녀에게 말하세요. 얼른 달려올 거예요. 물론이죠. 장담컨대 그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축 늘어지게 하는 약을 구해달라는 거죠. 누구든 한두 시간 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멀쩡해지는 그런 약 말이에요. 데너안이 씩 웃는다. 두통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피해는 주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잘 됐군요, 데니. 이제 움직이세요. 그리고 나머진 내게 맡겨둬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인다. 존스 양, 안경을 쓴 그 젊은 여자가 다시 민첩하게 모습을 나타냈다. 내 말을 받아 써줘요. 천천히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올가는 그날 보낼 편지를 구술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의 답장만은 직접 썼다. 제이크 레빗은 음침한 자기 방에서 자기 예상대로 도착한 편지의 봉투를 씩 웃으면서 찢는다. 친애하는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자분이 누구인지 저로서는 기억이 안 나는군요. 하지만 제가 무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미처 기억을 못 해내는 걸 거예요. 전 언제나 같은 여배우들을 기꺼이 돕고 있어요. 오늘 밤 9시에 들러주신다면 집에 있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올가 스토머. 이럴 줄 알았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는 레빗이다. 아주 약삭 빠른 답장이 아닌가. 그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꺼이 협상에 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드디어 노다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정각 9시. 레빗은 그 여배우의 아파트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른다. 응답이 없자 다시 한번 벨을 누르려는데 그는 순간 깨닫는다. 문에 걸쇠가 걸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힘차게 문을 밀고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오른쪽에 열린 문을 통해 눈부시게 불이 밝혀진 방이 들여다 보인다. 진홍색과 검은색으로 꾸며진 방이었다. 레빗은 안으로 들어섰다. 탁자 위 스탠드 아래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올가 스토머.
레빗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어쩐지 불편한 느낌이 밀려들기 시작한다. 아파트는 아주 조용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기분 나쁜 것이 떠다닌다. 물론 아무것도 잘못된 것은 없었다. 그런 게 있을 턱에 있는가? 하지만 그 방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그렇게 조용한데 누군가 있을 것 같은 터무니없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이마에 땀을 닦는다. 그러나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진다. 그는 그 방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욕설을 내뱉으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돌아오면 그러면 다음 순간 그는 억제된 비명을 내지르며 얼어붙은 듯 걸음을 멈춘다. 창문에 드리워진 검은 벨벳 커튼 아래 사람 손 하나가 비어져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몸을 굽혀 그것을 만져보았다. 싸늘했다. 얼음장처럼 싸늘했다. 죽은 이의 손이다. 비명을 내지르며 그는 커튼을 열어 젖혔다. 한 여자가 누워있다. 한 팔은 넓게 벌려져 있고 다른 팔은 굽혀진 채 몸에 깔려있다.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있으므로 노쇠빛 머리카락이 목덜미 위에 헝클어져 있었다. 올가 스토모였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손목을 찾아 맥박을 짚어보았다. 뛰지 않는 것 같다. 죽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에게서 도망친 것이었다. 그녀의 풍성한 머리카락에 반쯤 가려진 환상적인 술이 달린 붉은 끈의 양끝에 문득 그의 눈길이 멎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만져보았다. 그 서슬에 여자의 고개가 축 늘어진다. 순간 그는 무섭게 시뻘개진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물러선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럽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거기에는 있다. 그가 방금 언뜻 본 일그러진 얼굴. 그 얼굴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사실을. 그 여자는 목이 졸려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올가 스토모가 아니자는가? 이런. 이게 무슨 소리지? 그의 뒤에서 무슨 소리인가 들렸다. 몸을 돌린 그는 벽에 붙어 서 있는 하녀의 겁이 질린 눈길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하녀의 얼굴은 자신이 입고 있는 앞치마와 머리수건만큼이나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하녀의 눈에 떠올라 있는 그 넉나간 공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깨우쳐주기 전까지는. 맙소사, 당신이 죽였군요. 그때까지도 그는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발견했을 땐 이 여자는 죽어 있었어요. 당신이 죽이는 걸 봤는데요, 지금. 당신이 끈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어요. 숨이 넘어가면서 그녀가 내는 신음도 들었어요. 그의 이마에서 본격적으로 땀이 솟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마음속으로 조금 전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았다. 하녀는 자신의 끈의 양끝을 두 손에 쥔 순간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늘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가 낸 신음소리를 여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오해한 모양이었다. 속절없이 그는 그녀를 응시한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포와 어리둥절함이 고스란히 떠올라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말할 것이다. 범죄 현장을 목격했노라고. 경찰에게. 그 어떤 반대 신문도 그녀의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단호한 믿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터였다. 이 무슨 끔찍하고 우연한 상황의 장난이란 말인가. 가만, 이게 우연일까? 여기에는 뭔가 악마적인 것이 있지 않은가? 충동적으로 그는 하녀를 조심스럽게 노려보며 묻는다. 여전, 당신 여주인이 아니잖아.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하녀의 대답이 그 상황에 한 줄기 빛을 던진다. 그래요. 그 여잔 주인님의 친구인 여배우예요.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들은 원수처럼 서로 싸웠거든요. 오늘 밤에도 무섭게 싸웠어요. 함정이 아닌가. 그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여주인은 어디 있지? 10분 전에 나가셨어요. 틀림없는 함정이었다. 새끼양처럼 양순하게 자신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 올가 스토무란 여자는 영리한 악녀였다. 그녀는 자기 손으로 경쟁자를 해치운 다음 그 죗값을 자신에게 치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살인이라니, 맙소사. 자신이 살인을 했다면 교수형을 당해 마땅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죄가 없지 않은가. 살금살금 움직이는 소리에 그는 정신이 들었다. 하녀가 문 쪽으로 살그머니 달아나고 있었다. 머리가 다시 돌기 시작한 모양이지. 그녀의 눈길이 전화를 향했다가 다시 문으로 돌아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녀의 입을 막아야 했다. 그것 위에는 길이 없었다.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교수형을 당하느니 실제로 죄를 저지르는 편이 낫지 않은가. 하녀에겐 무기가 없고 그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에게는 억센 두 손이 있지 않은가. 그의 심장은 방망이 질친다. 하녀 옆에 탁자 위, 그녀의 손 바로 아래에 보석이 박힌 작은 권총이 놓여 있었다. 저걸 먼저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본능에서였는지 그의 눈빛 때문이었는지 하녀는 겁을 먹은 것 같았다. 그가 몸을 일으킨 순간 그녀가 권총을 집어들더니 그의 가슴을 겨누었다. 서투르게 권총을 잡은 그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 거리에서 그를 맞히지 못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는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추었다. 올가 스토모 같은 여자가 갖고 있는 권총이라면 틀림없이 장전되어 있을 터였다. 하지만 한 가지 탈출구가 있었다. 하녀는 이제 그와 문 사이에 있지 않았다. 그가 공격하지 않는 한 그녀는 총을 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지는 않을 터였다. 어쨌든 그로서는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다. 그는 비틀비틀 문을 향해 달려나간다. 현관을 지나 문 밖으로 뛰쳐나온다. 그의 뒤에서 꽝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살인사건이에요. 소리치는 하녀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누구라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할 것이다. 어쨌든 그는 도망쳤다. 층계를 내려와 다름질을 치다가 이윽고는 속도를 늦추고 길을 잘못 들은 것처럼 모퉁이를 돌았다. 계획은 이미 세웠다. 가능한 한 빨리 그레이브샌드로 가야 했다. 그날 밤 그곳에서는 이 세상 가장 후미진 곳으로 향하는 배가 출발할 터였다. 그는 그 배의 선장을 알고 있었다. 대가만 지불한다면 선장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터였다. 일단 배에 올라 먼 바다로 나가면 목숨은 구하는 셈이었다. 11시에 대너한의 전화벨이 울렸다. 올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안 양을 위한 계약서를 준비해 줄래요? 그녀는 코라 역에 대역을 하게 될 거예요. 반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어쨌든 오늘 밤 나는 그녀에게 빚을 진 셈이니까요.
뭐라고요? 그래요. 난 궁지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만약 내일 그녀가 당신한테 내가 열렬한 심령주의자이고 오늘 밤 자신에게 체면을 걸었노라고 말하면 너무 못 믿는 기색은 보이지 말아요. 어떻게 해냈냐고요? 수면제를 커피에 넣은 다음 과학적인 속임수를 동원했죠. 자주색 분장 기름을 그녀의 얼굴에 칠하고 왼쪽 팔에다 지혈기를 채웠던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내일까지 모르는 채로 있어요. 지금 난 충실한 하녀 모드가 극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벗어야 하니까요. 오늘 밤 멋진 드라마가 상연된다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최고의 드라마를 놓친 셈이에요. 난 오늘 최고의 연기를 해냈어요, 데니. 여자용 장갑 작전이 성공했다고요. 제이크 레빗은 틀림없는 겁쟁이에요. 그리고 데니, 난 진짜 배우예요. 오늘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짧은 소설 여배우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1923년 3월 노블 매거진에 경솔한 자를 위한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정교한 플롯을 선택해서 형태는 같지만 관점을 다르게 독자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묘하고도 의미심장한 변화를 곁들여서 작품을 다시 써내는데 뛰어난 크리스티의 솜씨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눈속임 부분의 다른 이야기들은 13가지 수수께끼나 방갈로에서 생긴 일 또는 푸아로가 등장하는 세상의 악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가 영국 최고의 희곡 작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죠. 작품의 성공은 은밀함에 달려있다. 그 놀라운 결말을 짐작할 수 있는 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의 성공의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 따뜻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또 새로운 작품에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오디언의 낭독자 예림이었습니다.